노화가 시작되는 근본 원인은 근감소증과 근지방증과 운동 부족입니다. 노년의 문제는 노화보다는 노쇠입니다. 노화는 늙어가는 거고 노쇠는 몸에 힘이 없어서 잘 못 움직이는 겁니다. 노쇠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오로지 밖에 없습니다. 체지방이 관리가 중요하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빼야 되는데 체지방 빼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실천하고 저는 체지방률이 7.8%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50대 이후 노화가 시작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포의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DNA가 손상이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고 세포가 손상이 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것들 원인들 많이 있죠. 이것도 뭐 일반적인 상식이고 많이 제시가 되는데 다 아는 얘기들이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겁니다. 근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화가 시작되는 근본 원인은 근감소증과 근지방증과 운동 부족입니다. 이 근감소증은 뭐냐 하면은 40대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집니다. 1년에 1%씩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세가 되면은 전체 근육의 25%가 빠집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 할 때 90세가 되면은 근육의 반 이상이 빠집니다. 그러면 거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30%가 이상이 빠지면 독립적인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잘 걷지 못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걸 연구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노인들 사망 원인 중에 세 번째인가가 폐렴입니다. 폐렴으로 돌아가신다? 그 옛날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주위에도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노인들 많이 계십니다. 폐렴이 왜 그게 그럴까? 폐렴이 근육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근육이 빠지는 내용은 그냥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뭐 차 타고 다니고 그냥 걷지 않고 그냥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얘기고 이 숨을 쉬고 할 때 횡격막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슴에. 횡격막을 움직이는 게 근육입니다. 속에 있는 근육입니다. 근육이 꼭 뭐 가슴, 팔다리에만 있는 게 내장 속에도 다 근육이 작용합니다. 내장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횡격막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저작 기능, 씹고 삼키는 거 이것도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하면은 씹고 삼키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빠지다 보면은 한쪽 팔다리만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다 빠집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삼키고 씹고 삼키고 숨 쉬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젊었을 땐 전혀 모르지만 자꾸 사례가 들립니다. 사례가 들린다는 얘기는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삼키고 제대로 씹고 제대로 횡격막이 움직이면은 음식은 식도로 넘어가야 되고 숨 쉰 산소는 공기는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근육이 약해지다 보면 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럼 폐로 들어가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노인성 폐렴입니다. 노인성 폐렴이 아주 많습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면은 더 숨도 못 쉬고 자꾸 기침하고 근육이 빠지다 보면 기침도 하기 힘듭니다. 이게 기침 한번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기침도 못하고 그냥 목소리로 잘 안 됩니다. 이게 특정 원인을 잡기 힘든데 원인이 근육이다. 또 하나는 근지방증. 근육은 근육 속에 혈관은 근육을 통해서 다 움직입니다. 근육 속에 혈관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소모하고 이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빠지다 보면은 그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웁니다.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도한 당질 혈액 속에 있는 걸 어떻게든지 몸에다 채워넣어야 된다는 가장 좋은 장소가 여기 근육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채워넣습니다. 근육에 지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육에 지방이 늘어나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원래 근육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이 끼어가지고 그래서 혈당 흡수를 또 못합니다. 근육은 당을 75% 흡수하고 소모하고 다 하는데 근육이 떨어지면 근육이 빠지면 혈당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인슐린이 또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당, 혈압 이게 자꾸 높아집니다. 또 하나는 체온의 50%를 감당하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은 대사라는 거는 영양분과 산소, 음식물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게 생명력이죠. 음식물이 에너지로 바뀌는 게 대사입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노폐물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몸의 이상과 염증이 생깁니다. 최근에 가장 부각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이오카인입니다. 근육의 신비 호르몬, 마이오카인. 근육 운동을 하면 생성되는 호르몬. 이 마이오카인은 지금 혈압, 혈당, 인슐린 저항, 체지방, 만성 염증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오카인 호르몬이.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문제는 노화보다는 노쇠입니다. 노화는 늙어가는 거고 노쇠는 몸에 힘이 없어서 잘 못 움직이는 겁니다. 노쇠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원인은 근감소고 해결책은 오로지 근력 운동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있냐 없냐, 근육이 얼마나 빠졌냐 셀프 체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첫 번째,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링을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에 맨 종아리에 대면은 이게 빡빡하면은 그리고 링이 다 안 닿으면은 근육이 괜찮은 거고 헐렁헐렁하면 근육이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근 테스트는 누워있다 손 대지 말고 그냥 일어나기. 대부분의 많은 고령층,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복부 지방 많고 뭐 한 사람도 잘 안 됩니다. 누워서 그냥 일어나기 안 됩니다. 누워서 일어나기. 복근. 적어도 종아리 테스트하고 복근 테스트를 해서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근육 보강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이 만성 질환, 아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근감소, 근지방,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근육이 유지가 되고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이건 근력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뭐 이것도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근육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정상인도 40 이후로 1년에 1%씩 감소하는데 1년에 1%씩 감소하는데 특히 고령층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병상에 계속 누워있다 보면 하루에 0.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1년에 1% 감소하던 게 하루에 0.5%는 반년치가 하루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달 누워있으면 거의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서 좀 병원 내를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걸어야 됩니다. 아파도. 그러지 않으면 근육이 팍팍 빠져서 한두 달 내에 움직이지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생활이 힘듭니다. 장수하려면 소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소식은 건강 장수에 많이 장려되는 식습관 중에 하나죠. 영양 과잉 시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령층에 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이 들면서 문제는 노화, 늙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노쇠가 더 큰 문제입니다. 노쇠는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가 되는 겁니다. 소식을 하면은 노화를 늦추는 데는 뭐 좋겠습니다만 노쇠를 막기는 힘듭니다. 영양 부족, 근육 손실, 뼈 손실, 그래서 노쇠 위험이 커집니다. 소식을 하면은. 고령자는 단백질 공급이 잘 안 되면은 근력 유지가 힘듭니다. 제 주장은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히 먹되 단백질을 잘 챙기고 어떻게든지 잘 움직이자. 체중보단 체력이 더 중요하고 칼로리보다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뭐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대로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자주 또 나오는 얘기가 약간 통통한 게 장수에 좋다고 또 나옵니다. 근데 약간 통통한 것만 얘기하고 운동 얘기는 안 합니다. 운동 얘기가 빠져서 좀 섭섭한데 이게 근육과 지방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이게 서서 흔들리면 지방입니다. 근육이 보강이 됩니다. 지방 말고. 노년기에는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단백질을 좀 잘 챙겨 먹고 고기도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냥 너무 채식만 하지 말고 적절히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 보강, 근육 보강을 해야 되고 잘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움직이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뭔가를 더 자꾸 움직이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수인들의 생활 습관에 그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 장수인들의 생활 습관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장수인들의 생활 습관은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블루존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장수마을 연구, 블루존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보스턴 의대에서 100세인 연구,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 2,000명 상대로 연구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하버드 의대에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유명한 장수촌 얘기입니다. 블루존, 세계적인 장수마을, 이탈리아, 오키나와, 볼리비아, 멕시코, 대여섯 가지, 이렇게 5가지 얘기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댄 뷰트너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가 이 블루존을 다 탐험을 했습니다. 의사들 다 데리고. 그래서 이 블루존에서 이 오래 사시는 장수인들의 특징을 정리한 게 한 6, 7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특정 근력 운동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어떻게든지 걷는다. 그다음에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여유롭게 생활을 한다. 가족과 공동체와 유대가 강하고 식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 계란을 5개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너무나 다양하다고 하고 하지만 식물성과 양질의 음식 위주다. 특징 하나는 또 콩을 즐겨 먹는다. 콩 종류는 상관이 별로 없더라. 그다음에 보스턴 의대 펄 교수가 리드하는 2,000명 100세인 연구팀은 1,000명 장수인 100세 이상 장수인을 분석해보니 비만한 사람은 없더라. 남성들은 보통 다 야윈 체형이야. 그 다음에 대부분 거의 금연이더라. 스트레스 해소를 스스로 잘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노령 출산도 많더라. 자손들도 100세 이상이니까 자손들이 60세 후반부터 80세 초반까지 있는데 자손들도 질병이 별로 없고 수명이 길더라.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100세 장수인들 분석은 또 나오는데 비만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은 평생 비만이란 걸 경험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식욕이 강하더라. 그리고 잘 씹어 먹더라. 그리고 육류도 즐겨 먹더라. 그 다음에 소금에 민감한 장수인은 보지 못했다. 입맛대로 짭짤하게 먹고 나름대로 소화를 잘 하더라. 그리고 노화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렇게 연관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장수인 집안에서는 암, 치매 유병률이 극히 낮더라. 이건 유전적인 가문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그다음에 유머를 굉장히 좋아하더라. 유머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노후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 추천하시는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후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추천하는 운동은 다양하죠. 너무나 많은 운동 종류를 나열하기보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 그런데 효과가 있는 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 운동, 근력 운동, 노령층에서는 저항성 운동을 세게 할 수는 없고 적절한 무게를 가지고 하는 그 근력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푸시업, 그다음에 플랭크, 스쿼트 이 정도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냥 플랭크 치면 다 나오고 스쿼트 치면 다 나오니까 푸시업, 플랭크, 스쿼트는 노년층에서 근력 보강에 아주 쉽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는 노령층에서는 달리기보다는 걷기, 좀 빠르게 걷기가 훨씬 더 장려가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등산하고 수영.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력히 추천드리는 거는, 체지방이 많은 분들, 뱃살 부자. 체지방이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통 체지방 비율이 한 10%, 12% 이렇게 관리가 되면 좋은데,
보통 이제 조금 배가 나오고 하면 한 30%까지는 올라갑니다. 체지방률이. 체지방률은 15온도로 관리하는 게 만성질환부터, 아까 얘기한 암부터 다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체지방이 관리가 중요하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체지방을 빼야 되는데, 체지방 빼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실천하고, 저는 체지방률이 7.8%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아침을 건너뛰고 대신에 물을 충분히 먹고 아침 공복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아침 공복에 근력 운동 3단계는 공복을 유지하면 인슐린이 낮아지고 체지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공복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침을 먹고 끼니를 먹으면은 그 먹은 그 음식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쌓여있는 체지방을 사용하지 않고 몸에 들어온 것부터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쌓이는 체지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복이 되면은 들어온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끌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물 서너 잔을 충분히 먹으면은 몸의 대사 스위치가 이제 켜지고, 근육 운동을 15분, 30분 하면은 공복의 근육 운동이니까 들어온 음식물은 없기 때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끌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체지방이 감소가 됩니다. 밥을 먹어서 인슐린을 깨우지 말고 아침에 지방을 깨우자. 아침을 건너뛰는 걸 제 간헐단식 중에 이제 좋은 방법으로 추천하고, 그 다음에 내장이 휴식과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복 운동을 해서 체지방이 빠지고, 그 다음에 고령층에서는 이제 점점 문제가 되는 변비 현상이 있습니다. 변비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아침에 공복과 물 마시고 근력 운동하면 쾌변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침에 쾌변이 100%입니다. 이건 뭐 제가 실제로 실천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게 동양의학 3대 양생법입니다. 간편하고 시간, 장소 제약 없고 효과도 좋은 거. 이 수천 년 동양에서 맹맥히 전해 내려온 동양의학 양생법입니다. 이거는 뭐 꼭 운동이라기보다 노년의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고치법. 이 위아래로 맞추는 거. 윗니, 아랫니 40번 가볍게 차츰 세게 한 10번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한 10번 하고 위아랫니 맞추기. 이거는 잇몸 강화와 치아에 연결된 신경과 혈류가 뇌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뇌 건강과 치아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역대 황제 중에서 가장 장수한 청나라 건륭 황제의 건강법 10상사물 10개는 항상 하고 4개는 안 하는 거. 그 중에 1번이 고치법입니다.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선생이 70세까지 장수, 그 당시 70세까지 했으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근데 퇴계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약해서 항상 골골하고 했는데 건강 관리를 잘해서 70세까지 장수하셨는데 그 건강 비결이 활인신방에 다 나와 있습니다. 퇴계는 평생을 고치법을 해서 건강 관리를 했다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 회진법. 침은 동양에서는 아주 귀중한 영양 자원으로 취급합니다. 침을 옥천, 구슬옥자의 샘천자, 금진옥액, 감로수, 아주 달 이슬 같은 신수, 신비로운 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침 속에는 면역력과 자가치유력이 있습니다. 항균 물질이 있고 노화 방지 파로틴이 있고 항산화 물질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라고 요새 돈 들여서 사 먹자고 하는데, 침을 아끼고 회진법은 침을 뱉지 말고 침을 삼키는 겁니다. 여기 입에 고여있는 침을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절로 뭘 하다 보면 침이 좀 고여있으면 삼키는 겁니다. 이 침 속에 이러한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몸으로 자꾸 회진시키는 거. 침을 다시 삼키는 거. 저도 이 동양의학 이 양생법을 보고 나서부터 침을 안 뱉습니다. 침을 삼켜. 그러면 나름대로 이 항균 물질과 항산화 물질이 저절로 여기 내 몸에 저장이 됩니다. 침을 잘 모르는 사람은 침을 자꾸 뱉는데 침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항문운동. 이것이 가장 강추하는 것인데 제항공으로도 불립니다. 이거는 항문 수축 운동입니다. 방광과 배뇨 기능을 올리고 생식 기능 질병 예방과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서양에서도 케겔 박사가 이걸 아주 강추를 하고 있어서 서양에서도 케겔 운동이라고 유명합니다. 서양에서 얘기하는 케겔 운동, 골저반 운동, PC 근육 운동. 동양에서는 항문 관략근 회음부 운동, 항문 조이기. 그냥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뭐 한 번에 10번,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또 10번. 수시로 아침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하고 전철에서 서서도 하고. 이것이 효과가 뭐냐 하면은 신체의 기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겁니다. 동양의학은 항상 기 순환과 기 보존이 중요한데 항문은 우리가 큰 볼일을 보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 기가 가장 빨리 빠져나가는 길이 대변입니다. 대변은 중요한 기능이죠. 우리 몸의 해독작용의 7, 80%를 담당하고 있는 대변인데, 근데 볼일을 보고 나면 기가 확 빠집니다. 그래서 기를 다시 보존하고 다시 항문을 조이고 풀고 조이고 풀어서 그 항문이 이 관략근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단전에 단전이라는 데가 하단전이 어디냐면 배꼽하고 이 생식기 위에 이 골반뼈 있습니다. 요 사이가 이게 다 하단전입니다. 배꼽하고 골반뼈 사이가 거기 이제 기해열이 있는데 거기에 단전, 우리가 단전 호흡할 때도 여기다 모으는 건데 단전의 기를 모아줍니다. 항문 조이기를 하면은 이 단전의 기가 모아집니다. 이 나이를 먹으면 이제 누구든지 고민하는 전립선, 요실금, 성 강화 여기에 이것이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복부 질환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항문 바로 위에 방광과 항문 사이가 이게 동양에서 얘기하는 혈자리 회음혈이 있습니다. 회음혈이 이게 하복부의 혈액순환, 기순환의 중심이 되는 데입니다. 이 회음혈, 그 다음에 전립선, 그 다음에 고환, 생식기, 5대 생식기, 여기 건강 관리에 가장 쉽고 효과가 좋은 항문 운동입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 제약이 있는 노약자들은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복잡하게 힘들게 하는 운동보다 동양의학의 3대 양생법, 지금 말씀드린 윗니 아랫니 맞추기 고치법, 그 다음에 침 삼키기 회진법, 그 다음에 항문 관략근 조이기 항문 운동 제항공, 여기에다가 셀프 지압이라는 건 스스로 경혈점을 누르는 건데 중요한 혈자리 한 10개만 이렇게 지압을 해도 훨씬 좋아지고, 맨 처음에 설명드린 이 손톱 지압, 이 5가지를 노년 건강 장수의 카십사하고 말씀드린 이제 장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 운동들은 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빠르기 이런 것들은 하시고, 여기 지금 5개 3대 동양의학 양생법과 지압은 겸비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동양의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한 조격일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복부는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그리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뭐가 안 좋으면 이 열이 위로 올라와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밑은 차갑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는 현상과 뭐 모든 게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는 머리는 항상 시원하고 차갑게, 발, 다리 밑에 하복부, 배는 좀, 저는 여기다가 하나씩 더 붙여서 두 고환 족복열, 고환, 남자의 생식기 고환은 차갑게 하는 거 좋습니다. 시원하게 항상, 뭐 평상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다음에 배는 따뜻하게. 그래서 아침에 샤워할 때도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는 건 좋은데 머리를 헹굴 때는 좀 차가운 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도 덜 빠지고 머리도 상쾌해지고. 두한 조결, 이것이 동양의학의 맹맥히 흐르는 건강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의 원인이 단순 혈당 문제가 아니라면 원인은 무엇인가요? 당뇨의 이슈는 혈당이 혈액 속에 당질 성분이 높다.
그건 현상입니다. 그것이 왜 나왔느냐? 그 근본 문제를 잡아야 되고, 근본 문제는 인슐린 저항입니다. 몸에서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왜 생기느냐, 인슐린 저항이? 당질, 정제 탄수화물과 당질을 많이 먹으면 급격하게 혈액 속에 혈당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거 혈당을 내려야 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을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가 돼서 확 나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은 인슐린이 급격히 나옵니다. 그건 자동 현상입니다. 이거 당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아지면 당이 확 낮아집니다. 그러면 또 당질을 먹습니다. 그럼 또 당질 높아졌다가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또 당질 낮아지고. 이게 파도를 탑니다. 혈당의 파도. 이게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높아졌다, 낮았다. 인슐린 나와서 낮았다, 또 높아졌다, 낮았다. 이 혈당의 스파이크의 폭이 클수록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이 파도를 좀 작게 잠재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과도하게 높아지면은 인슐린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의 구성이 다 세포인데 세포의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로 공급돼야지 세포에서 그걸 에너지화해서 생명력의 에너지를 이제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세포가. 그런데 이 세포 속의 에너지 발전소가 이름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기능이 세포 속의 작은 에너지 발전소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혈액이 운반한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과도한 혈당이 높아지면 과도하게 이 당질이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공급이 되다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 나 더 이상 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인슐린은 이 혈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세포가 나 더 안 받아들이겠다는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적절한 포도당은 다 들어가서 당연히 에너지화가 돼야 되는데 과도한 포도당, 지금 얘기한 건 다 과도한 당질, 과도한 탄수화물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만세를 부르고 나 더 이상 안 받들겠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장기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면 세포의 기능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쁘다는 겁니다. 당뇨가. 지금은 이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 다음에 일정 양이 높아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제 나 안 받아들인다. 저항 생기고. 그러면 혈액 속에 혈당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 일로 안 들어가서 혈당이 남아 있으면은 이 혈당을 인슐린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인슐린의 주 임무는 혈액 속의 혈당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생산을 해요. 췌장에서. 혈액 속에 혈당이 세포로 가서 에너지화가 안 되고 넘쳐가지고 여기 남아있으면 오줌으로 나오든지, 이게 당뇨죠. 오줌으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 혈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쌓아둡니다. 이게 체지방입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연결이 된 게 과도한 당질과 과도한 탄수화물은 체지방으로 바뀐다. 혈액 속에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화가 되든지 아니면은 넘쳐나온 것들은 오줌으로 나가는 당뇨가 되든지 아니면 인슐린에 의해서 몸에 나중에 쓰이기 위해서 체지방으로 저장해 놓는 겁니다. 이게 간에 가서 지방간이 될 수 있고 몸에 가서 체지방이 되고 근육에도 쌓이고 복부 내장 지방에도 쌓이고 이게 다 여기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 문제는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상 나 기능을 못 하겠다 하고 이제 만세를 부르게 되는 게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은 세포가 적정 수준의 포도당 이상은 못 받아들이니까 세포 속에 당이 많아지다 보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지는 점성이 높아지고 이게 당뇨도 되지만 또 고혈압입니다. 아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고혈압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원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뇨의 원인과 고혈압의 원인이. 그래서 당뇨도 뭐 약을 먹죠 보통. 근데 이것도 원인이 음식과 운동 부족입니다. 고혈압의 원인도 음식과 운동 부족, 고지혈의 원인도 음식과 운동 부족, 당뇨의 원인도 음식과 운동 부족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음식과 운동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 약을 먹는 건 뭐 간단하고 편하죠.
그럼 당뇨 수치 딱 잡힙니다. 근데 또 약을 안 먹으면 또 올라갑니다. 또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 세 개, 이게 3대 만성질환인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3대 만성질환. 그 원인도 똑같고 그 다음에 치료도 다 약으로 그냥 먹으면 수치는 내려가는데 원인은 안 잡히고 계속 장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잘 모르는 당뇨 초기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뇨 증상하고 또 잘 모르는 당뇨 증상을 정리해보면 잘 알려진 고전적 증상은 세 가지죠. 다음, 물 많이 먹고, 다뇨, 소변 자주 보고, 다식, 자꾸 먹고, 배고파서 자꾸 먹고. 다음, 다뇨, 다식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당뇨 초기 신호가 있습니다. 식후에 자꾸 졸립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혈당이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 혈당 스파이크의 초기 신호입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이게 식후에 졸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체중 감소와 복부 비만,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돼서 영양분은 섭취를 많이 했는데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 체중이 감소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냥 복부에서 지방이 쌓입니다. 상대적으로 비만은 해지는데 근육은 빠집니다. 그다음에 배고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뇨인 사람들이 그 배가 고픕니다. 공복을 잘 못 참습니다. 자꾸 먹어야 됩니다. 다식. 왜 그러냐 하면은 먹는 건 이제 먹는데 먹은 음식이 당으로,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세포로 가서 에너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미토콘드리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이 에너지로 충분히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에너지는 모자르고 먹은 당은 많은데 에너지가 안 되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 또 먹어요. 에너지로 활용이 안 되면서 자꾸 먹으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비만이 되는 겁니다. 복부 비만으로. 복부 비만이 환자가 당뇨 환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손발 저림, 화끈, 여기 아까 고혈압에서 얘기했듯이 손끝, 발끝 여기까지가 말초신경이 뭔가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손상이 좀 오고 있다. 혈류의 문제입니다. 다 이게. 그 다음에 피부가 가렵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말초혈관이 가동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밀가루와 과일 중 어느 것이 더 당뇨에 치명적인가요? 일반 상식은 과일은 몸에 좋다. 밀가루는 나쁘다. 그런데 우리는 뭐 밀가루, 면, 국수 뭐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거의 뭐 매일 드시죠. 밀가루가 그렇게 나쁜 거냐? 아니면 과일은 그렇게 좋은 거냐? 당뇨에 치명적인 거는 그냥 일반 과일, 일반 밀가루보다는 당뇨에는 또 다른 것들을 권하지만 우선 과일에 대해서 아침 사과는 뭐 금이다 라는 말도 있고 과일이 건강에 이롭다는 전통적 정설이죠. 근데 최근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거의 근본은 원인은 오늘날 과일은 인위적으로 당도를 높인 가공식품에 가깝다. 이게 마트에서 파는 보통 우리가 사는 과일은 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삽니다.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 당도를 높여야 됩니다. 수박도 먹으면 달다. 사과도 달다. 포도당 달다. 이거 맛있다. 인위적으로 당도를 계속 높인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즘 과일은 가공식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산 순수한 자연 과일은 좋죠. 아주 좋은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마트에서 접하는 과일은 어느 정도 당도를 인위적으로 높인 겁니다. 그런데 과당, 이 과일 속에 있는 당을 과당이죠. 과당은 이 알코올, 술하고 똑같이 바로 간으로 갑니다. 바로 간으로 가서 처리가 됩니다. 다른 당들은 위로 가고 뭐 소장, 대장 가서 이렇게 천천히 되는데 과당은 바로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당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생기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있는데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AGE. 요새 아주 유행하는 단어죠. AGE.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은 이게 몸에 나쁜 성분이 생깁니다. 그 중에 과당은 일반 포도당의 10배의 생성 효과가 나옵니다. 또한 과당은 암세포 성장에 가장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암세포는 당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과일은 당이 높은 것, 중간, 낮은 것 이렇게 뭐 분류를 합니다.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포도, 수박들은 이 당도가 높고 레몬, 아보카도, 딸기, 키위, 베리류는 당도가 낮고 그래도 당도가 비교적 낮은 거는 사과, 배 그다음에 중간 정도 감, 복숭아, 귤 정도가 있다. 그리고 가공품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습니다. 다른 영양분에 물이 다 빠지고 당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주스, 과일 주스라고 하는 게 거의 당 주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과일보다는 채소가 더 적극 권장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 과당 폭탄은 특히 콜라나 당이 높은 고당 음료는 간에 직접 작용을 해서 비만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흰밥이나 흰국수 같은 순수한 글루코스 폭탄들은 이것들도 뭐 그건 나쁘죠. 혈당을 높이는데 그래도 높은 과당보다는 흰국수는 좀 비교적 좀 느리게 소화가 된다. 아까 얘기한 과당은 간에서 직접 작용을 해서 아니면 흰국수나 밥들은 비교적 이렇게 위장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좀 느리게 소화가 되고 혈당 부담에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를 생각한다면 그냥 잔치국수보다는 통밀국수가 낫겠고 그냥 고당도 과일보다는 저당도 과일로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에 비해 당뇨에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양인보다 당뇨에 더 취약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은 더 당뇨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췌장의 크기가 작아서 췌장의 기능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2018년에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서양인에 비해 결론은 췌장 크기가 12% 작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36%가 저하가 된다. 그래서 당뇨병에 훨씬 더 취약하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당뇨를 약을 먹지 않고 식습관과 운동만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해결 가능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고혈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약 없이 일단 관리를 합시다. 이것이 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약 먹지 않고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제시가 되지만 제가 정리한 것은 효과가 빠르고 그다음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것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식적이죠. 당질을 관리해야 되죠. 당뇨는 당질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정제 곡물, 밥방면을 적게 먹어라.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능합니까? 밥방면을 안 먹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맨날 고기하고 뭐 생선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제 곡물은 어떻게든지 좀 관리를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소한 아래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은 약에 평생 복용해서 독립해서 할 수 있다. 이 5가지 강하게 추천합니다. 우선 첫째, 식사를 건강해지는 순서로 먹자. 처음에 채소하고 섬유질하고 해조류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과 당류는 맨 마지막에 먹자. 이 효과는 당뇨약 섭취와 상응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평생을 우선 뭐 나오면 밥부터 먹고 반찬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평생을 이렇게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평생을 드셨더라도 이제부터는 특히 중장 고령층은 이제부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히 나온 게 있는데 밥부터 먹은 거 하고 채소부터 먹은 거 하고 식후 30분 내지 60분에 혈당 차이, 혈당 스파이크, 파도, 혈당의 파도 차이, 혈당 오르는 순서가 정리가 됐습니다. 혈당 차이가 식후 30분, 60분 사이에 혈당의 높이 차이가 30, 50%가 차이 납니다. 밥부터 먹은 거하고 채소부터 먹은 거하고 혈당 스파이크는 60%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혈당이 뭐부터 오르느냐?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탄수화물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단백질은 중간 정도, 지방은 거의 혈당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자는 얘기는 이 채소,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은
천천히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먼저 먹으면은 천천히 오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가면은 이 천천히 오르는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도 천천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이것은 요새 웬만한 추천하는 당뇨 해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식사를 건강해지는 순서로 먹자. 그 다음에 식사 후에 15분, 최소 15분 걷기. 식사 후 바로 들어놓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팍 오릅니다, 그냥. 식사 후 걸어서 이렇게 쭉 한 15분 정도 걸으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는 식당을 좀 더 먼데 예약을 해라.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데 예약을 해서 먹고 걸어서 오고 하면 훨씬 더 낫다. 그 다음에는 공복 시간을 가능한 한 늘리자. 음식을 안 먹는 시간이 혈당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혈당을 관리하려면 공복입니다. 근데 뭐 공복 한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간헐적 단식 중에서 아침 건너뛰기. 청년층은 뭐 열심히 먹어야 되겠지만 중장 노년층은 아침을 한번 건너뛰면은 훨씬 더 혈당 관리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공복 운동. 이거는 근육이 당을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공복에 근육 운동을 하면 혈당은 당연히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아니고 감수성이 올라갑니다. 근력 운동이 그냥 그 유산소 운동보다는 더 효과적인데 근육은 당의 저장소입니다. 당은 몸에 어디 저장되느냐 하면은 근육에 저장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근육은 당을 활용하니까. 근데 저장이 안 되면 체지방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뭐 많이도 필요 없고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좋고 당을 낮추려면은 약보다는 근육이 더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일반 상식하고 다른데 식은 밥이 저항성 전분이 높아져서 혈당은 덜 상승합니다. 따뜻한 밥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식은 찬 밥은 혈당이 덜 오릅니다. 그래서 당 관리하는데 혈당 관리에는 따뜻한 밥보다 식은 밥이 더 낫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은 맨 나중하게, 그리고 식은 밥이 더 낫다. 그래서 밥은 식당에서 나오면은 밥은 옆으로 치워놓고 반찬 먹고 단백질 먹고 이렇게 다 하고 그러면 옆에다 치워놓고 한 10분 20분 지나면 식습니다. 탄수화물 맨 마지막에도 좋고 이 밥도 식어서 좋고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공복 시간을 늘리고 아침에 공복에 운동을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탄수화물 맨 마지막에 먹고 뭐 식후 15분 걷기 하면은 당뇨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 며칠 해가지고야 안 되겠죠. 꾸준히 한두 달 내지 두세 달 하면은 뭔가가 진전되는 그 효과를 느낍니다. 그럼 그거를 생활 습관을 하면은 그냥 약 안 먹는 게 되죠. 어떻게 평생을 그 약을 먹어야 됩니까, 이거를. 당뇨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당뇨에 좋은 음식이 고혈압에도 좋고 고지에도 좋고 3대 만성질환에 다 공용되는 겁니다. 채소, 시금치, 상추, 케일, 양배추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런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저하시키고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양배추로 당뇨를 잡자라는 것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다음에 곡류, 단백질 이런 현미, 잡곡밥, 고구마는 찐 게 좋다고 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비교적. 그다음에 콩, 두부, 올리브유, 견과류가 추천됩니다. 피할 음식은 기름진 고기, 튀김, 정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은 밥빵면, 그다음에 설탕, 청량음료, 과당음료, 가공식품. 뭐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고 가능하면은 좀 줄이면서 신경 쓰자. 그래서 당뇨에서는 핵심이 적게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양분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적게 먹기보다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그래서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고 식은 밥을 먹고 이렇게 천천히 오르게 먹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게 추천합니다. 저는 미국 경영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로 한 15년 일했고 그다음에 동양그룹, 동양매직 사장과 동양그룹 부회장을 역임했고 그다음에 은퇴해서 지금은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의 만성질환을 전문 치유하는
전문 힐링 병원을 준공하고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수하셨고 저희 처가 쪽에 장인 장모께서 병원의 잘못된 처치로 인해서 어이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장수라는 문제에 대해서 책을 읽게 됐고, 읽다 보니까 너무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 전문가들인데 다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책을 쓰고 이 사람은 또 이게 맞다고 책을,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뜻하지 않게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건강장수에 관련된 책을 천여 권을 독파하게 됐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는 말이 뭐 의사도 약사도 아니고, 야 네가 뭔데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저는 저의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많은 유명한 책들을 쓴 외국, 일본, 국내 의사들의 말을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책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읽게 됐고, 차제에 이걸 정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출간을 하게 된 것이 건강장수 120세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건강의 핵심은, 저는 뭐 다른 의견들은 워낙 많으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좋은 혈액과 원활한 순환입니다. 질병의 핵심은 혈액의 질이 어떠느냐, 좋은 혈액이냐 나쁜 혈액이냐, 그다음 혈액이 순환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 다 귀결이 됩니다. 급성 질환들, 뭐 사고가 나서 다치고 뼈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그런 것들은 아니고, 만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악성 신생물이 암이죠, 암, 이런 자가면역 질환, 이런 만성 질환들의 문제는 다 이걸로 귀결이 됩니다. 혈액의 질이 좋아야 되고 혈액의 순환이 잘 돼야 되고, 이러면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를 봤더니, 뭐 상식적인 데서 풀어갑시다.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생명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생명력은 뭐냐, 에너지가 있냐 없냐.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세포에서 영양과 산소를 에너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세포의 영양분과 산소를 날리는 것이 혈액과 혈관입니다. 생명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산소가 배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혈액과 혈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혀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움직임입니다. 동물은 움직이지 못하면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물이고,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에서 중요한 것은 혈액과 혈관이고, 사람은 동물이고, 동물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데 가장 근본이 근육 세트입니다. 근육 세트 4개. 뼈, 근육, 힘줄, 관절. 이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동물이 아닙니다. 식물은 이거 없어도 됩니다.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려면은. 그 미세한 다리에도 뼈, 근육, 힘줄, 관절이 있어서 이거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혈액, 혈관,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생각과 기억과 창의인데, 앞으로 치매가 급증할 겁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60, 70대, 한 80대 초반에 대충들 돌아가셨는데, 앞으로는 20, 30년 충분히 더 장수하십니다. 옛날에는 치매기가 좀 있다가 조금 진전이 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주어진 20, 30년이 추가가 돼서 이 치매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 치매 원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건강장수의 핵심은 혈액의 질, 그 다음에 혈관, 배달하는 혈관, 그 다음에 근육, 움직이는 근육, 그 다음에 몸에서의 기와 혈액 순환, 이것이 세 개입니다. 근데 혈액의 질은 먹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식습관. 혈관과 근육은 운동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움직임. 그 다음에 혈액 순환은 아까 얘기한 동양 양생법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혈액과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뭐 고혈압부터 추천드리고 많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정리해서 시간 장소 제한 없이 효과 있는 것, 최소한 미니멈으로 꼭
당부하는 건 먹는 것은 식습관은 한번 아침을 건너뛰어 보자. 그리고 공복 시간을 가져보자.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나중에 먹자. 그다음에 식후에는 걷자. 그다음에 움직임은 근육 운동을 하자. 그다음에 웬만하면 걷자. 앉지 말고 웬만하면 자꾸 서보자.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하죠, 이거.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앉아야 되니까. 그러고 가능하면 계단으로 좀 움직여보자. 따로 운동 안 해도 이것만 해도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동양약 양생법, 고치법, 회진법, 항문 조이기, 그 다음에 셀프 지압, 손톱 지압, 모관 운동 하면은 이 만성 질환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앞으로 급증할 텐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4가지가 중요합니다. 또 여기 나오지만 혈당 관리. 이게 치매는 뇌 질환보다는 혈관 질환입니다. 이 뇌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의 질환입니다. 그것이 원활히 안 되면은 이 뇌 신경세포끼리의 연결 기능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연결 상태가 나빠지니까 기억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혈액과 근육인데 그거를 하려면 혈당이 높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청각과 치아입니다. 치매의 가장 근본 원인 중에 청각 이상이 있습니다. 들리지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으면 감각기관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뇌의 감각이 확 떨어져서 치매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청각기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20개 이상 남아있으면 70 넘어서 20개 이상 남아있으면 통계치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거의 반도 안 됩니다. 치아가 15개 이하로 떨어지면 치매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치아의 잇몸 신경과 혈관 이게 뇌 혈류와 이게 연결이 직접 됩니다. 치아 관리하고 청각 관리. 치아 관리는 최소한 하여튼 좀 정성을 들여서 젊었을 때부터 좀 해야 되고 청각은 이게 WHO에서도 지금 경고를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나중에 청각 이상으로 치매의 염려가 상당히 누적된다. 왜냐하면 헤드폰으로 젊었을 때부터 고음질의 그 음량을 자꾸 듣다 보면은 핸드폰이 또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돼서 뭐 항상 영상과 뭐 하여튼 이 옛날에는 상상치 못하던 이 청각의 무리가 상당히 간다. 지금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젊었을 때는 회복이 잘 되니까. 근데 쌓이다 보면은 그 장년 노년이 돼서 치매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치매는 뭐 지금 젊어서는 뭐 관심도 없지만 젊었을 때도 청각과 치아 관리는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원시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초디지털 AI 시대가 도래하도 우리 몸은 언제나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의 속성 아날로그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어떻게든지 친해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생활 환경부터. 그 다음에 음식은 대단히 중요한데 식사를 대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그냥 어쩌다 한 끼 때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음식은 우리 몸에 가장 귀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음식을 정성 들여서 준비하고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건강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화 사고 헬스장 회원권 끊고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편안함은 가속노화를 부르고 불편함은 저속노화를 부릅니다. 불편함이 건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들이 다 하려면 땀 흘리고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약 먹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럼 해결이 안 됩니다. 건강은 뭘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쁜 거 덜어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더 한다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